조선산업을 이해하는 데는 세 가지의 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장치산업입니다. 조선산업은 거대한 기계장치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고정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클리컬 산업입니다. 조선산업은 호황기와 불황기가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수주산업입니다.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을 미리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존의 다른 산업과 다르게 선주로부터 일정한 스펙이 담긴 발주서를 받아서 수주를 통해서 제작하는 주문 생산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수주산업을 이해하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장치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치산업은 거대한 설비와 각종 장치를 필요로 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울산에 가보시면 거대한 석유화학 공장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러한 석유화학 공장이 장치산업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장치산업은 고정비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비가 크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매출이 매우 높은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매출이 충분히 발생하게 되면 총 비용의 증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이러한 스프레드 증가가 이익 극대화로 이어지는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도표는 2021년 3분기 HSD 엔진의 사업 보고서 중 일부입니다. 평균 가동률이 51.5% 이를 정도로 아주 저조한 가동률을 보였는데요. 이 가동률만 보더라도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익을 내기가 무척 힘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보시면 2021년 5,900억 매출에 영업손실 300억을 냈습니다. 고정비 비율이 큰 이러한 장치산업의 특징상 매출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 손익분기점은 대략 8천억 부근으로 보여집니다. 2016년 8천억 매출을 냈을 때 약 42억 영업이익이 있었고요. 2020년에는 8,300억에 200억 영업이익, 그리고 그 이하로 매출이 발생한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영업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 조선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클리컬 산업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시클리컬 산업은 이렇듯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이 이렇게 반복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듯이 이렇게 확장 국면에 투자를 한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면에 이렇게 수축 국면에 투자를 한다면 상당 기간 투자 손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이 현재 어떤 구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주산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보시는 표는 대우조선해양의 월봉 차트와 한국조선의 수주량, 건조량, 수주 잔량을 나타낸 표입니다. 특징적인 표를 보시면은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매출이 수주량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기존에 횡보하던 주식은 2003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수주량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정점을 찍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2003, 2004, 2005, 2006, 2007년 정점을 찍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쭉 증가하는 슈퍼사이클을 보여줍니다. 조선산업의 가장 큰 특징인 절대적 수주산업이라는 겁니다. 다른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비해서 수주가 절대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8년에 수주량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하강은 2009년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2008, 2009, 2년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0년에 수주량의 회복을 보여주고 그 수주 회복은 2011년까지 지속됩니다. 그러자 거짓말 같게도 주가는 2010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2011년까지 다시 반등을 줍니다. 그러던 것이 2012년에 수주량이 다시 급감했고 주가는 다시 하락을 합니다. 그러던 것이 2013년에 수주량이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 국면에 접어듭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완연한 수주 절벽 현상을 보이면서 주가는 급격하게 하락해버립니다. 그러던 것이 2018년 다시 수주량이 회복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 상승할 것만 같았던 수주량이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019년, 2020년에 다시 수주량이 악화되면서 주가는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극적으로 수주량이 회복되면서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조선산업은 수주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키포인트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수주를 보면은 2, 3년 뒤에 실적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수주에 즉각적으로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실적에는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대우조선해양의 월봉 차트와 매출 영업이익 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출이 최대 정점에 찍었던 해는 2011년이고 이익이 정점에 찍었던 해는 2010년입니다. 하지만 그 두 해의 주가를 보시면 완전 바닥입니다. 반면에 매출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슈퍼사이클을 했죠. 슈퍼사이클의 매출이 생각보다 그렇게 완만했습니다. 매출 완만했고 영업이익도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출과 영업이익만을 보고 대우조선해양에 투자를 했더라면 투자가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수주산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이런 수주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는 수주량이 주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수주량이 증가하려면 선주들이 충분한 이익을 내야 될 텐데요. 보시는 표는 컨테이너 운임지수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운임지수를 보시면은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물동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2021년부터 다시 전 세계적인 리스타킹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컨테이너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물동량이 발생했고 2021년 1월에 2,500포인트 정도 하던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5,000포인트까지 약 2배 가까이 올라버립니다. 또한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항만 정체에 따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전히 항만은 복잡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고운임 지수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또한 원자재와 연동하는 BDI 지수 또한 작년 한 해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대략 5,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아주 강하게 상승하던 BDI 지수는 다시금 하락하여서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되긴 하였습니다만 여전히 저성장 국면에서 2,000포인트에도 미치지 못한 것과는 다르게 그 이상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화물 선박 선주들도 어느 정도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락슨 신조석가 지수를 보시면은 2008년에 초호황기에 약 190 가까이 하던 이 신조선 지수가
지금 2020년 연말을 기점으로 쭉 상승해서 현재 154포인트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신조속간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해서 지금 상당히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2021년까지 수주한 양으로 2023년까지 이미 도크가 다 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소에서는 협상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기존의 저가 수주가 아닌 선별 수주를 통해서 향후 조선 시장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조선업은 IMO 2020으로부터 시작된 환경 규제로 인해서 더 큰 구조적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IMO 2020이 시작할 때만 해도 신조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요. 그래서 2018년에 일시적이나마 신조 건수가 늘어난 것은 이 IMO 2020의 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IMO 2020은 배기가스 속 황산화물 규제로 황산화물 3.5% 미만에서 0.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LNG선 신조가 아닌 탈황 설비, 즉 황 스크러버를 설치하거나 초저 유황 연료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조 조선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배를 새로 이제 신조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선주 입장에서는 탈황 설비라든지 저유황유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유황유는 추진 엔진과 보조 엔진의 이상 마모와 손상, 가동 중단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주들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여서 또한 이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러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크러버는 개방형 스크러버와 폐쇄형 스크러버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선박 95% 이상이 폐쇄형 스크러버를 사용하고 개방형 스크러버를 사용하고 있고, 개방형 스크러버는 물로 배기가를 씻어낸 다음에 이걸 다시 바다에 배출해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인 장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스크러버를 장착한 선박도 입항을 금지하는 것이 점차 늘어 선주 입장에서는 이것도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는 IMO 2023이 시행되어 기존의 황산화물 규제에 그치지 않고 이산화탄소 규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기점으로 EEXI, CII가 시행하는데요. EEXI는 선박 에너지 효율 지수로서 선박의 연비를 측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연비가 좋지 않게 되면은 EEXI로 선박 에너지 효율을 측정한 다음 A부터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서 D등급 및 E등급은 시정조치 계획을 포함한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서 주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노후 선장이 이런 선박 시정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엔진 출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에너지 저감 장치를 탑재하여 낮은 출력으로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번 운행했을 때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동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주는 화주로부터 또한 페널티를 받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용선이 불가능해지거나 선박의 수명이 수리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경우에는 선박 교체 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조선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IMO 2020, IMO 2023으로 인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선박 교체 연수는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한번 선박을 신조하면 약 30년가량을 사용했었는데요. 이 환경 규제로 인해서
선박의 교체 연수가 20년 이하로 단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작년 한 해 선박 발주량이 약 1481척, 4100만 CGT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시작될 IMO의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 세계 3만 척의 선박 중 2013년 이전에 제작된 약 1만 7천여 척이 문제가 되는 대상이 되는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들을 10년 동안 교체한다고 전체 다 교체한다고 봤을 때 연간 1700에서 1800대의 교체가 예상됩니다. 이는 올해 상당한 호황이었다고 하는 올해보다 약 20% 이상 많은 수치로 10년간 장기간 구조적으로 선박 교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조선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조선주는 수주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 수주량을 반드시 팔로우 하셔야 됩니다. 선박 실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주량, 2021년부터 시작된 이 고수주량이 계속 지속되는지의 여부를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IMO 2023이 잘 지켜지는지 준수 여부 반드시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이 IMO 2023이 잘 지켜지면은 지금부터 10년 동안 연간 1700에서 1800여 척의 배가 반드시 신조해야 되고, 이는 수요보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선소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데이터로 알아보는 K조선의 정해진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자, 조선주 중에서 누가 뭐를 잘하나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조선소는 다 잘합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다 잘합니다. 다 잘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게 얘네들이 그 실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들어서 납품하는 납품 실적이 있는데 그거 레퍼런스 쌓인 거를 보면은 현대중공업은 그래도 컨테이너선 비중이 높습니다. 컨테이너선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가장 이제 고공행진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빠지질 않고 있거든요. 이 운임 지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선 업체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선에 조금 더 비중을 가지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낫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컨테이너선은 조금 더 잘한다. 다 잘하지만 조금 더 잘한다. 그리고 이제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드레인지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얘네들은 적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상선도 좋지만 미드레인지 내가 가지고 가고 싶다. 하고 싶으시면 미포조선 반드시 좀 담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 우리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LNG선이 그래도 조금 더 강하거든요. LNG선. 그리고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LNG 쪽, 유럽 쪽 LNG 쪽이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이제 LNG가 보통 아시아로 한 80%가 왔었거든요. 미국 LNG가. 그런데 지금 이 LNG가 유럽 쪽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유럽 쪽으로 지금 5, 60%까지 지금 늘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유럽으로 LNG 가는 거는 이 가스 관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가스 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LNG 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LNG 운송선이. 그렇기 때문에 이 LNG 운송선이 가게 되면은 대우조선 해양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또 삼성중공업이 전통적으로 잘하는 게 또 탱커잖아요. 탱커. 그래서 향후 탱커 쪽도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삼성중공업도 조금 더 비중을 실으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가 뭘 잘하고 어느 쪽에 더 특화되어 있냐. 다 잘합니다. 다 잘하긴 한데 조금의 차이점은 다 있다라는 거 아시고
그럴 경우에는 이쪽으로 비중을 조금 더 나눠서 담으시면 됩니다. 예, 뉴엘스님 말씀하신 대로 바스켓으로 담되 자신이 없으면 바스켓으로 담되 그래도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라는 거고, 정말 자신 있다. 자신 있고 나는 조선 쪽에는 정말 많은 공부를 했다. 그러시면은 특화된 쪽으로 잡으시기 더 좋습니다. 미드레인지를 담든지, 컨테이너를 담든지, LNG를 담든지, 탱커를 담든지. 요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하시라는 것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까지 도크 예약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모두 완료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조선소 도크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도크 중 3개의 도크가 미가동으로 현재 8개의 도크가 가동 중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4개 도크 모두 풀가동 중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3개 도크 모두 풀가동 중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도크 2개를 매각하여 남은 5개의 도크 현재 풀가동 중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8개의 도크 중 1개가 미가동으로 7개의 도크가 가동 중입니다. 그렇다면 가동 중인 도크 캐파를 전제로 했을 때 도크가 다 찼다는 말은 맞지만 아직 미가동 중인 도크가 있어 도크가 다 찼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 각 회사별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도크 중 3개의 도크가 미가동으로 현재 8개의 도크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울산조선소 4호 도크 및 군산조선소 도크 1기가 2016년부터 가동 중단되었습니다. 군산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여 골리앗 크레인 1650톤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약 8척에서 16척의 건조 능력을 지닌 1개의 도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도크를 가동하는데 약 1년의 준비와 1,000억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최소 10년 이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서야 재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울산조선소 4호 도크의 정상화가 머지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도크 모두 풀가동 중입니다. 미포조선은 세계 중형 선박 시장의 절대 강자로 40만 톤급 도크 3기와 35만 톤급 도크 1기를 가지고 있어 중형 선박 시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대미포조선은 중형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인 PC선을 비롯해 자동차 운반선, LPG 운반선, 아스팔트 운반선 등 모두 8종의 선박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6척의 선박을 인도할 계획으로 작년 46척 대비 월등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현대삼호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도크를 풀가동 중에 있습니다. 연간 40여 척 건조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특히 육상 도크 같은 경우에 육상 건조장 같은 경우에는 육상 건조 공법을 통해 연간 8척의 LNG선을 집중적으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삼호중공업은 연초부터 대형선을 싹쓸이 수주하여 벌써 올해 목표의 6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5개의 도크 모두 가동 중에 있습니다. 2곳은 드라이 도크고 3곳은 플로팅 도크입니다. 플로팅 도크 2곳을 2016년에 매각하여 현재는 5개의 도크를 모두 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제1 도크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대 100만 DWT급 유조선과 폭 120m, 높이 130m의 대형 플래트 건조가 가능한 도크입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4대가 동시에 건조가 가능할 정도로 거대한 도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운항 중인 VLCC 선 중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많이 건조했고 수주 잔량도 1위,
그것은 바로 이 거대한 1도크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머스크 프로젝트 등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대량 건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상선이 23,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도 현대중공업을 제치고 수주할 정도로 초대형 선박 제작에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8개의 도크 중 1개의 도크가 미가동으로 현재 7개의 도크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미가동 중인 도크가 육상 1도크인지 플로팅 G1 도크인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작년에 역대급 수주와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재가동 소식으로 봤을 때 8개의 도크 풀가동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역대급 수주에도 남은 도크를 가동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도크 상태를 타이트하게 유지하므로 선사와 협상력을 높이고 신조선가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크 재가동에 비용이 많이 들고 고정비도 높아 최소한 10년 이상 가동 가능한 수주량이 확보되었을 때만 가동합니다. 그렇기에 과연 진짜 도크가 다 찼을까라는 질문의 정답은 지금은 다 찼지만 우리에게 여분의 도크가 있습니다. 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포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선주는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수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수주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현대중공업이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 목표가 169억 달러. 그러니까 대략 한 16조, 17조, 한 18조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인데 벌써 한 7조 8천억 달러를 지금 벌써 이미 수주했기 때문에 목표 달성률이 46%나 됩니다. 엄청나죠? 상반기에 이렇게까지 많은 수주가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고 작년 수주를 점검해 보더라도 하반기에 대부분의 수주가 일어난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상반기에 이 정도까지 지금 수주의 피치가 올라온 것을 보면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되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47%의 달성률을 보이면서 매우 좋은 지금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조선업의 호황기, 이 수주로, 올해 수주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 목표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호황기가 올 것 같은 거의 올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지금 한 가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수주량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조선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올 초에 요때죠. 1월에 제가 할 때 신조선가가 지금 뭐 거의 역대급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1월보다도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3월에는 요거보다도 조금 더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조선가가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금 꾸준한 수주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완전히 이 공이 배를 만드는 조선소 쪽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높은 신조선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수주를 하려면 해운사들이 업황이 좋아야 하는데 우리가 1월 달에 역대급 컨테이너 운임지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고 했는데 살짝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역대급으로 지금 그 운임지수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벌커 운임지수가 저희가 1월에 할 때는 좀 낮았었는데 지금 많이 이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 시황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조선 경기는 지속적으로 아마 좋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선주 매출원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원가는 제조원가라고도 하며 특히 제품을 생산해서 매출원가를 판매하는 비용에서 매출원가를 뺀 비용이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원가를 파악하는 것은 제품에서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출원가는 크게 원재료비, 인건비, 제조 경비가 포함됩니다. 원재료비는 변동비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재료비는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인건비는 고정비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비용이 발생하므로 규모의 경제를 하거나 특히 이런 장치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하므로 이 고정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종업원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에 대한 고정비를 지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주가 늘어나서 인건비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면은 이 인건비가 다시 올라갈 텐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많이 올랐죠. 최저 시급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는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보다 똑같은 호황이 오더라도 이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조경비입니다.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외주가공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2010년 선종별 원가 비중 분석입니다. 선종은 벌크선, VLCC선, 컨테이너선, LNG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익이 가장 좋은 것은 보통 LNG선이 가장 이익이 좋았고 두 번째로 컨테이너선, VLCC, 그 다음 벌크선 위주로 이익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 선종별로 원가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면 보통은 강제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선소에서 후판을 들여온다고 합니다. 이 후판이 모두 다 강제에 포함됩니다. 조선은 종합 조립 산업입니다. 이 후판을 들여와서 소조립, 그 다음에 중조립, 그 다음에 대조립 형태로 해서 이 배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마다 전부 다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제의 비중이 32.9%, 그 다음 높은 비중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종합 조립 산업이고 또한 인건비 밀집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다음은 VLCC로 강제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건비,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도 강제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판 가격이 철광석 가격이 최근에 최고점을 계속 이렇게 갱신하고 있죠.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문제가 발생했고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부터 본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코로나가 점차 완화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공급망 이슈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해서 지금 원재료비 같은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올랐기 때문에 이 철광석 비용을 후판 가격에 대부분 전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소에서는 이 후판 가격 상승 때문에 그 충당금을 쌓았었는데 충당금을 상당히 많이 쌓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충당금이 나중에 이제 하반기에 다시 산입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산입이 전혀 되지 않을 정도로 후판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 2000년도 이 조선 호황기 때 보다 이제 조선 호황기 때 후판 최고 가격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현재 후판 가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비 중에서 비중이 큰 이 강제는 원자재비죠. 원자재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 수익성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이 조선이 종합조립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이 2000년도에 대비하면은 거의 곱하기 2.5배 가량 상승했기 때문에 이 강제와 인건비를 합치면은 50%가 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 구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호황이 오더라도 이 OPM이 예전처럼 좋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LNG선 같은 경우에는 요 강제 비중이 낮고 기기 장비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LNG선에는 이제 본행제가 많이 장착되죠. 이 본행제를 장착해야 여기에 이제 가스를 싣고 액화된 LNG를 싣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있다라면은 이 LNG 칸이, 화물 칸이 이런 식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LNG 선조차도 인건비는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인건비와 강제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른 시점에서 우리가 조선 경기가 향후 호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전과 같은 좋은 수익 구조를 내기는 조금 더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철광석 가격을 한번 보시면은 조선 수주가 많이 돼서 2004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 당시 2005년부터 2006년 요때 그 신조선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수주한 물량은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 요때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이 시기에는 그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철광석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 공급량은 딸리고 해서 가격이 점차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최고 고점을 찍었는데요. 2011년도 철광석 가격이 톤당 169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작년 상반기 철광석 가격이 톤당 182달러, 하반기 가격이 137달러. 그래서 평균했을 때 2021년 평균 철광석 가격이 159달러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철광석 가격의 추이를 쭉 살펴봤을 때 2011년도 최고 피크를 찍었던 그 해의 가격보다는 조금 낮지만은 아주 높은 수준의 철광석 가격이 현재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철광석 가격은 후판 가격에 당연히 전가가 될 것이고, 후판 가격이 높아지면 변동비 중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이 후판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수익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철광석 가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올해 철광석 가격이 가장 낮았을 때가 톤당 136불, 가장 높았을 때가 톤당 160불입니다. 현재 144불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은 올해 평균으로만 보더라도 150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2021년 철광석 가격이 톤당 대략 150불 가량을 유지했었고, 올해도 철광석 가격이 대략 톤당 150불 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재료비 상승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원가 구조에서 상당히 불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임금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선 직원 수입니다. 직원 수가
많으면은 임금이 조금 적더라도 최종 임금은 또 직원 수는 많고 반대로 말했네요. 직원 수는 적고 임금이 높더라도 이걸 두 개를 곱하기 하기 때문에 최종 임금은 조금 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원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 수는 상당히 낮아진 상태인데요. 이 임금 자체는 예전 2000년도 호황기 대비해서 거의 2.5배 이상 올랐습니다. 최저임금만 이 정도 올랐고 실질적으로 지원임금도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작년에 인건비 상승이 상당했죠. 작년부터 인건비 비중이 더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고정비에서 차지하는 이 인건비가 상승하여서 결론적으로 다시금 이 OPM이 더 좋아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때 2000년도 때 평균 임금을 대략 한 3,000원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3,000원이라고 보면은 2022년도 최저임금이 9,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전 조선 호황기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조선소 원가 구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호황이 오더라도 물론 이 장치 산업이고 규모의 경제 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이익 단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임금 상승이라든지 원자재비 상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이익단 상승을 조금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호황이 오더라도 이익은 현재로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치를 조금 더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임금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원자재비가 많이 올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호황이 오더라도 OPM은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호황이 왔을 때 OPM이 증가하려면은 신조 성과가 높으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전가력이 있느냐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가격 전가력이라는 것은 특히 조선 산업에서는 이제 호황과 불황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호황이 오면은 배를 건조하는 조선소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는 전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황에서는 이 가격이 전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배를 주문하는 선주에게 더 그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최호황기 때 05년도입니다. 05년도부터 대략 09년도까지는 150포인트가 넘는 신조 성과 지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정도만 형성된다면 임금 상승이나 원자재비 상승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소에서도 예전 같은 호황이 온다면은 어쨌든 그 량이 늘어나면은 고정비 자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비 증가량만이 어쨌든 그 OPM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양이 증가한다고 봤을 때는 고정비는 어느 정도 묶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비만 적절히 조절해 준다면 적절하게 조절해 주고 신조 성과지수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만 되어 준다면은 예전과 같은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도 마시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도 하지 마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조 성과 지수가 153포인트로 유지되기 때문에 작년 21년부터 수주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분, 임금 상승분이라든지 원자재비 상승분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그 신조 성과 지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수주한 물량이 23위나 24년도에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 23, 24년 정도는 가야 실질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임금 상승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조선 주가를 이제 팔로우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골디락스 경제가 온다면은 조선에도 정말 좋을 텐데요. 골디락스가 오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큼 과열되지도 않고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큼 냉각되지도 않은 경제 상태를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디락스의 핵심은 바로 저인플레이션입니다. 리세션이 올 만큼 경기가 후퇴하지도 않고 지금처럼 하이 인플레이션이 올 만큼 경기가 급격하게 상승하여서 원자재비라든지 이런 물가가 상승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에서 3% 이내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이 골디락스 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전반적으로 다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처럼 고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은 사실상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향후 얼마만큼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 있느냐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팽창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도 확장되고 있고, 그 다음에 GDP도 성장하고 있고, 실업률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저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고인플레이션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소비 및 GDP, 실업률 모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인플레이션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경기를 예측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초호황기, 자, 이때도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아서 주가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조선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 수주량을 보면 2, 3년 뒤에 상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주량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수주량이 늘어났을 때에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같은 경우에도 2021년을 기점으로 수주량이 늘어났고 22년까지 충분한 수주량이 늘어나고 높은 수준의 신조 성과 지수가 유지된다면 주가는 이렇게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때 대비해서 원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초호황 국면은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년간 지속되는 장기 사이클을 가진 산업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호황기가 온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나 예전과 같은 이런 좋은 수익을 발생시키라는 것은 약간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현 상황 대비해서 조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조선주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선주 지표 중간 점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조선가 지수입니다. 신조선가 지수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 154포인트였던 지수는 지속 상승하여 현재 161포인트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신조선가 지수가 지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는 3년이 넘는 수주 잔고가 가격 협상력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중고성가 지수입니다. 중고성가 지수의 폭발적 상승은 신조성가 지수의 상승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21년 초반 100포인트도 미치지 못했던 중고성가는 현재 200포인트가 넘어 2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중고성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은 신조성가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도 합니다. 셋째, 벌커 운임 지수입니다. 운임 지수의 상승은 선박 발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현재 가장 아쉬운 부분이 벌커 운임 지수의 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점입니다. 현재 벌커 운임 지수는 1945포인트입니다. 넷째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입니다.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임 지수가 피크는 찍었지만 하방이 단단하게 지지되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연간 수주 금액입니다. 금년 목표치가 아닌 작년 수주액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전사 수주액을 기준으로 현재 작년 대비 57%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현대사모중공업의 수주량이 작년 수주량 대비 벌써 140% 수준이라는 겁니다. 삼성중공업은 51%의 달성률을 보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61%의 달성률을 보입니다. 지표로 살펴보는 조선주 중간 점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조선사 뉴스부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LNG선이 초호황인 국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카타르 프로젝트로 불리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올해만 우리 빅3는 54척을 쓸어 담았습니다. 역시 LNG선에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LNG선의 경쟁력은 전 세계 LNG선의 70%가 우리의 조선소가 수주하였으며 대형선의 경우에는 80% 이상으로 거의 독점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LNG선으로 발주가 몰리면서 LNG선 가격이 2년 전 1억 8,600만 달러와 비교하면 30% 이상 성과가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발주된 LNG선은 2억 4,800만 달러로 역대 최고가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조성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수주를 워낙 많이 해서 21년 마무리할 때쯤 대략 2년간 도크가 다 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도 작년만큼의 풍성한 수주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6년까지 도크가 거의 다 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계약하는 건들은 높은 가격에 좋은 조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조선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신조선가가 날고 조선의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큰 리스크로 여겨졌던 이 후판 가격이 결국 톤당 10만원 이하에 합의하면서 내년에 경영 환경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드디어 조선 3사의 올해 성적표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수주액은 11월 기준으로 현재는 이것보다도 더 많은 수주를 한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자, 특히 한국 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174억 달러가 목표였는데 222억 달러를 수주하면서 목표 대비 30%를 초과하는 수주량을 달성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89억 달러가 목표였는데 104억 달러로 역시 목표 대비 20%가 넘는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은 88억 달러가 목표였는데 92억 달러로 대략 10%가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또 다른 수주 뉴스가 나왔기에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초과해서 목표량을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LNG 물동량이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앞으로 LNG선 수주량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LNG선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선으로 향후에 이익도 많이 남을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내년 1분기와 2분기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에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수주를 바탕으로 매출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출이 이 고정비를 넘어서는 매출이 발생해야 되고 이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수익도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한 해는 조선주가 크게 아웃퍼폼하지 못했지만은 내년에는 이 수주를 바탕으로 한 매출의 성장으로 인해서 결국 이익도 아웃퍼폼할 것으로 보이고 주가도 아웃퍼폼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리스크로 여겨졌던 이 철강석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후판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올해는 10만원 밖에 낮추지 못했지만은 내년에는 향후에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협상력을 강화해서 후판 가격이 떨어진다라면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신조선가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 신조선가와 낮아진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스프레드도 커질 것이고 또한 매출도 늘어나고 이 매출로 인해서 고정비 이상의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이익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을 기점으로 2023년, 2024년에는 계속적으로 이익률도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특히 향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요 원자재 가격 대부분이 하락 안정화될 전망이므로 이 전망만 보더라도 내년에 경영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신조선가는 2022년 1월을 기점으로 2022년 12월까지 작게나마 지속적으로 상승 국면에 이어져 왔습니다. 이 높은 신조선가는 도크가 이미 26년까지 찬 만큼 지속적으로 더욱더 높아지거나 이 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금리를 올리고 경기 자체를 어느 정도 이제 죽이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이제 물동량이 많이 떨어졌고 이제 운임 지수 자체가 많이 떨어진 측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점이 결국 조선 발주를 연기하거나 다시 연기하거나 또한 취소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은 여전히 상존한다는 것도 반드시 유념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23년에는 결국 조선의 슈퍼사이클에 이제 첫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수주를 바탕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내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조업 특성상 수주가 아무리 많이 들어오더라도 이 준비하거나 그 전해에 재고를 떨어내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수주를 바탕으로 이 수주에서 결국 이 조선 제작까지는 이제 리드 타임이 2년 정도 소요되는 바 이제 내년부터가 바로 이 슈퍼 사이클에 초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조선 3사는 올해 역시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한 데 이어 악성 재고마저도 어느 정도 청산되는 순조로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익률 향상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자, 특히 이 악성 재고 중에서 이 드릴십 매각이 장기간 이 드릴십이 매각되지 않고 보유함으로 인해서 이 유지 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요. 결국 어느 정도 드릴십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이 유지 보수 비용 감소와 이 현금 확보로 인해서 더욱더 경영 환경은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이 산업은행 소속이었던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는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넘어가면서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들을 많이 절감하게 되고 결국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우조선의 이익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향후에 수주할 때도 이익이 나는 수주로 이루어질 만큼 향후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재무제표도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자, 2022년도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조선주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전망이 많은 만큼 조선주 투자로 내년에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사들은 새해 벽두부터 수주 계획을 알려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올해의 수주 계획을 보면은 현대입니다. 현대의 올해의 수주 계획을 보면은 작년 대비 급격하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주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는 작년보다 32%나 낮은 수준의 수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마이너스 2.6%, 현대사모는 작년 대비 마이너스 69%입니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수주 계획은 수주가 그 조선 산업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봤을 때 이러한 상황은 과연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제 생각에는 호재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도크는 이미 26년까지 만석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배를 신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라든지 아니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조선소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신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신조 성과 자체가 떨어질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수주량만 늘리기 위해서 계속 저가 수주를 하다가 수주량은 많지만은 결국은 이익이 나지 않고 큰 적자로 손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소들이 이 정도로 수주 풍요로운 상황에서도 도크를 더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현대중공업이 지금 군산 조선소에 도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대우라든지 대우가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예전처럼 도크를 무리하게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선별 수주가 가능한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조선소에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이익이 나는 수주만 받겠다는 겁니다. 보통 조선소들이 2년 정도의 수주감을 미리 남겨두기 때문에 지금 23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3, 24, 25, 26 2년 정도는 아직까지 충분히 여유 있고 조선소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감에서 나온 발로이지 이 수주 계획이 낮다는 것이 전혀 우려할 거리가 아닙니다. 또한 지금 조선소도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선,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 그 다음 엔진 기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조선이라든지 엔진 기계는 이게 한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고 있고 수주량도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업부인 이 해양 플랜트 사업부가 수주량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매출 비중도 골고루게 나오고 또한 그 조선소 입장에서는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해양 플랜트 계획을 세웠지만은 실질적으로 수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공격적인 수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양 플랜트 의 수주량이 충분히 늘어나야지 실질적으로 조선소 입장에서는 더 좋은 사업 구조로서 더 좋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 수주보다는 해양 플랜트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이 조선소 입장에서도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현대를 비롯한 대우, 삼성 모두 이 수주 목표는 다 이렇게 낮추었지만은 이러한 점이 조선소의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라는 것입니다. 조선 3사의 선종별 신규 수주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은 LNG선과 컨테이너선에 집중된 수주 실적이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LNG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 쪽으로 가는 이제 가스관이 막혔죠. 그래서 이 LNG선을 이용해서 이제 운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LNG 운임 비용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NG선 쪽으로 수주량이 많이 몰렸습니다. 또한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운송 대란이 일어났었고, 그 운임 요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쪽으로도 수주가 많이 지금 집중되어 있고, 반면에 과거 호황기 때 호황을 누렸던 이 탱커선이라든지 이 벌커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수주량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의 락다운이 해제되거나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동량이 늘어나고 원자재 이제 물동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탱커나 이 벌커선 이 수주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수주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LNG 컨테이너에 이어 탱커, 벌커의 수주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 부분의 선종별 전망만 보더라도 탱커선, 벌커선, LPG선은 향후에 실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자, 오늘 조선 수주 계획이 이렇게 많이 낮아진 것에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악재가 아닌 호재라는 거 알려드리고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작년 매출액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22년 12월에 5조 1000억 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매출액이 작은 것도 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이렇게까지 낮게 나온 것은 충당금을 쌓은 것이 영향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이제 후판 가격 같은 것들이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많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후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하게 된다면은 이 충당금을 쌓았던 것이 산입되기 때문에 이 이익 증가에는 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조선소 입장에서는 지금 수주가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수주보다도 오히려 물량 증가에 따른 생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하려고 하는데 이 인력들이 이 건설이라든지 이 플랜트 쪽으로 많이 빠져버렸고 이 조선 쪽으로 지금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이 인력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부산 쪽의 지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도 이 지금 하청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주일에 주 7일 일할 정도로 지금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력 부족 현상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쪽 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즈베까지 이쪽으로 이제 인력을 구할 수 있는 곳은 모두 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많이 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은 더 이상 수주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이 매출을 쳐낼 수 있는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주가도 올 초에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줬습니다. 물론 단기에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치겠지만은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선주는 좋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 목표를 9.4조 원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설정했습니다. 물론 예전에 그 대우조선해양이 잘 나갈 때는 연간으로 13조 원, 14조 원 정도 이제 연간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지만은 작년에 5조 원 정도 매출을 했는데 9.4조 원이면 거의 100% 그 물량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수주량은 넘쳐나고 분석 업체에서 이제 컨센서스로 내놓은 것도 20% 초과하는 지금 수준입니다. 물론 이 9.4조 원의 매출 목표를 100% 달성하기는 불가능하지만은 90%만 달성하더라도 대략 8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은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매출액 대략 이 7조 원 정도가 이제 손익분기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7조 원을 이제 초과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익률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그 단순히 이제 수주 물량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저가 수주를 많이 했지만은 지금 상황은 수주 물량이 3, 4년 가량 쌓여 있고 현재 도크도 다 찼기 때문에 이 선별 수주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물량을 쳐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대우조선해양의 이 주가 목표치는 더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하나가 인수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순 수주를 목표로 달리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수익성이 기반이 된 수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우조선해양이 매출이 늘면 늘수록 이제 이익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특히 작년에 이 수주한 물량 중에서 이 LNG선이라든지 이런 고부가 가치선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제품 믹스가 개선된 만큼 향후에는 이 매출과 이익의 이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는 국면입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의 2003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면은 2003년도에는 이제 4조 정도만 해서도 이익이 크게 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략 한 10% 정도의 이익이 발생했죠. 하지만 2007년도에 오면은 7조 8천억 정도 해야 2,600억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이에 이 캐파를 증설했기 때문인데요. 이 캐파를 증설한 만큼 지금 현재의 그 이익이 발생하려면은 고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 7조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해야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8조 했을 때도 이익이 발생했었지만 이익이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죠. 대략적으로 7조 원, 그리고 최대로 했을 때 연간 13조 원, 14조 원까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크가 다 찼는 만큼 이 향후에도 매출이 10조 원 이상을 능가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지금 친환경 이슈라든지 이 LNG 이슈가 이제 강하게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장기간에 걸친 이 수주량의 증가는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10조, 11조, 12조까지 매출이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시에 대략 한 10조 정도 내외가 됐을 때 영업이익률이 한 10% 가까이 잡히기 때문에 이 11조, 12조 원까지 가게 된다라면은 영업이익률이 한 15% 이상까지도 발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12조 원 매출했을 때 영업이익이 대략 한 2조 원 가까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멀티플을 받을지 한번 예측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올해 조선주는 전반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예상되는데 올해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올 한 해 전체적으로 100% 반영된다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략 2,2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달성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5% 이내의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영업이익률이 온전히 다 반영되기 때문에 10%를 충분히 넘어가는 이익률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이유로서는 계속되는 고가 수주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 친환경을 문제로 이제 배의 선박에 이제 듀얼 엔진을 장착한 선박을 이 수주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선박들은 성가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클락슨 이제 신조 성가 지수만 보더라도 지금 수주량이 풀로 찾고 빈 도크가 없기 때문에 웃돈을 주지 않고서는 지금 수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박을 이제 제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신조 성가 지수도 계속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이제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선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보다는 국내 쪽에 수주가 90% 이상 몰린 만큼 향후에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한 이익률 증가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올해 조선주 한번 기대해 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